웹소설 쓰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일단은 이제 웹소설 추천하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죠. 제목 왜 그래요?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목이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일단은 작가들끼리 모여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 뭐 연재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할 때 아, 예. 자기 작품 제목을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작가는 별로 없어요. 많이 없죠. 웹소설계의 제목은 어떤 형식이죠 보통?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적나라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유명한 게 뭐 주인공이 힘을 숨김. 그거 제일 유명하죠. 몇 가지 그 템플릿이 있어요. 네, 뭘 숨겨요. 일단 뭘 숨겨. 나 혼자만 템플릿이 있고 그다음에 나 혼자만 뭘 해. 레벨업을 한다든지 나 혼자만 회기자를 했다든지 그렇지. 뭐 망나니 템플릿이 망나니 한때 템플릿. 유행했었죠. 재벌가 망나니. 망나니 일왕자가 되었다. 무림새가 망나니. 뭐 이런 식으로 망나니 템플릿이 있었죠.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서술형, 문장형 제목이 많고 맞아요.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뭐 일본 라이트 노벨에서 그냥 가져온 거지 뭐 일본 따라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웹소설의 제목이 지금과 같은 모양새가 된 이유랄까? 기능 혹은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설을 쓰려면 원래는 등단이라는 걸 해야 되죠. 등단. 문단에 들어간다. 네, 그냥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독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게 한번 걸은 거잖아요. 문단의 어르신들이 너는 소설 쓰는 걸 허한다 오. 라고 해서 글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 문단의 어른들이 취향이 점점 대중과 유리되는 순간 여기서 허락을 받아서 나오는 책이 대중이 볼 때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인데 이게 문단 예술이라는 것의 장점과 단점. 게이트키퍼라고도 하고 아 맞아요. 그런 예를 들면 것들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죠. 잡지 세계 때 만화도 그렇습니다. 그 만화의 잡지를 선정하고 실어주는 잡지사 혹은 편집자의 안목, 취향 이것이 그렇죠. 게이트키핑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죠. 근데 이제 웹소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입해서 쓰면 그때부터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웹소설을 쓰면 돈을 좀 번다는 얘기가 더 번져 있으니까 네네네. 하루에 신작만 막 100개 넘게 계속 나와요.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눈길을 끌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나를 인정해서 한정된 자리 슬롯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내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기본적으로 독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네. 제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 제목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겠다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심어줘야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재미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예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방편에서 숨기기도 하고 뭐 망나니 팜플렛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 이런 소재의 이런 주인공 형식이면 좋아하는 것 같아. 바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보고 싶은 거 찾다가 딱 눌러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의 웹소설 제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라이트 노벨에서 그렇게 문장형 긴 어떤 제목들이 유행했고 많았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형식 가져왔어 이렇게 보기보다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맥락 때문에 제목 자체로 작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어필해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맞지 않을까. 일본에서 그렇게 된 것도 소설가가 되자 이 사이트에서 아마 대부분 나왔을 텐데 거기서도 독자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수렴진화한 거지. 네네. 그렇죠. 수렴진화. 웹툰도 이제는 너무 많은 신작들이 올라오기 진짜 때문에 그 썸네일도 되게 중요해지고 그 웹툰과 웹소설의 특징은 게이트키퍼가 사라진 대신 시장이 곧 게이트키퍼가 돼줘버리기 때문에 버스킹 아티스트들의 키워드가 좀 있어요. 모두가 버스킹을 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맞아요. 거기에서 웹소설의 어떤 제목 특징, SSS급 무한 회기자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방금 잠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문단 소설이라고 할까 기존의 다른 소설들과 너무 다른 느낌이잖아요. 작가가 느끼기에 웹소설이라는 예술 형식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킹을 한다 그랬잖아요. 음. 버스킹은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바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후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호흡이 길면 좀 불리합니다. 호흡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들은 빌드업을 쌓아나가고 갈등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서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크라고 부르죠. 아크. 네. 웹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반에 일단 재미를 때려 박아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구조가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처음에.
바로 치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소를 해줘. 초반에 한번 해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획했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 흡입력을 위해서 호흡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고 그래서 초반 재미를 위해서 조금 많은 장치를 넣고 할애를 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장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스테리, 추리, 스릴러 같은 장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기존의 장르 소설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웹소설로 넘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의 강자였던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것들이 호흡이 빨라진 형태로 강세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직 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이야기 구조 때문에 좀 소외되는 장르들이 분명히 있죠. 재밌네요. 왜 웹소설에서는 SF 안 나와요? 추리물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지에 대한 논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좀 호흡이 빨라야 되니까. 네. 그 호흡이 빨라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가 꽤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변화를 사실 웹툰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세로 스크롤로 바꿨다는 하나의 변화가 너무 많은 문법을 변화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웹소설 같은 경우는 그 호흡이 빠르다, 매일 만난다 라는 한 가지 변화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네요. 엄청나게 많이 변화. 컨텐츠의 역사를 쭉 보면 과거로 갈수록 컨텐츠를 즐긴다는 것이 비일상적 이벤트였던 느낌이죠. 극장에 한번 가자, 가족끼리 나가자. 근데 그것이 점점점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거든요. 대중매체라는 것은 그 역사를 함께 가져가는 건데 집으로 왔다가 이제는 폰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상의 세부적인 자잘한 틈으로 컨텐츠 소비가 들어온 역사가 곧 대중문화 컨텐츠의 역사라고 좀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의 컨텐츠 감상이 다이닝 하러 가는 거라면 지금의 컨텐츠 소비는 배달의 민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로 딱. 소분화되어 있고 짧은 시간 동안 한 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됐다는 거죠. 최첨단, 제일 첨병의 각종 숏폼도 있지만 웹툰이 있다가 이제 웹소설까지 온 거. 저 웹소설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웹소설은 컨텐츠 소비를 소분해서 일상에 3분만 시간이 비어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 얘기하셨던 그 빠른 호흡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네요. 이게 이렇게 맥락이 있네요. 그래서 문법도 호흡도 또 선호하는 장르, 소재들도 이렇게 되었다. 제목도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참 웃긴 얘기인데 웹소설이나 웹툰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독 이 예술 형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소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약간 저급한 글이다. 저급하다. 이거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글이다. 뭐 작가들의 수준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업계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고 사실 막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거나 혹은 본인이 그렇게 볼만한 글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웹소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로 웹소설 중에 저급한 글도 있겠죠. 뭐 재미없는 글도 많을 거고. 못쓴 글도 있고 누가 봐도 이게 소설인가 이런 글 첫 기장만 봐도 그런 글이 웹소설로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버스킹이니까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 위로 가면은 또 대단히 잘 쓴 작품도 있고 더 많은 사실- 사람이 도전했기 네.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쓴 글이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대가리 받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밟고 올라간 그런 글들은 너무 잘 쓴 사실 글이죠. 대단히 잘 쓰는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글까지 봤는데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급한 그냥 내 예술 취향에 형식이야. 안 맞는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이렇게 그죠? 할 것 같은데 웹소설은 어떤 면에서 나의 취향에 딱 피트되진 않아 라고 표현하시죠 보통은.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중증의 상승서처럼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야 드라마 같은 데서 원작이 터졌어요. 그럼 갑자기 약간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로부터 또 허락받은 것 같은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웹소설이라는 게 볼만할 수도 있겠네 라고 또 인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과도기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형식의 작품이기도 하고 웹툰이 걸어갔던 길을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웹툰 초창기에는 애초에 우리나라가 만화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이 안 좋은 있었죠. 시선이 있었고 뭐 이게 폭력이다 뭘 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권 차원에서 탄압을 받았던 문화의 계승을 웹툰이 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되게 반감이 심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게 뚫리기 시작한 게 드라마화가 되고 영화화가 되는데 얘네들이 성공하면서
웹툰이라는 IP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웹소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중매체의 역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 보여주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시장을 어느 이상 키워놓게 된 예술 형식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 창작자들은 하나의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전 대중매체의 역사가 바로 이 문화 권력 구조의 혁명과 재정립의 반복이라고 좀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음악도 플랫폼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배급자가 이 게이트키핑을 하고 레코드를 만들고 하다 보면 그 다음 버스킹이라는 것이 그 밑에서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온다거나. 근데 문단 권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희에게 좋은 글을 보여줄게라는 식의 문단 권력화가 됐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게이트키핑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웹소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게이트키퍼들이 담보해주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예술의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인식하는 독자, 소비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게이트키핑을 거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여러 면에서 리스키한 거예요. 아, 그렇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심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굳이 어떤 특정한 예술 형식 자체를 전체를 싸잡아서 낮게 평가하거나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심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럴 있고,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는 언제나 싸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소매 넣기 그리고 저는 이게 쓱 넣어주죠. 결국에는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우리나라 K-팝 같은 경우에도 K-팝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 이 약간 조롱의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인터넷에서 K-팝? 뭐만 하면 K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K라는 단어가 주는 피곤함이 있죠. 피곤함에 대해서. 근데 지금 K-팝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히 글로벌하게 성장을 했고 그죠. 흥행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K-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합니다. 네네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화도 기생충이나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K-영화? 이제는 K-movie? 그렇게 말 안 하죠. 안 하죠. 왜냐면은 이미 인정을 받아버렸으니까 네네네네. 글로벌하게. 이 조금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약간 외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맞아요.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더 받는 게 있어요, 사실. 좀 문화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을 하는 단계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저쪽에서 인정받고 돌아와야 내 가치가 있다라는 확인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게 좀 과해지면 사대주의가 되는 것일 텐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마 이제 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하면 갑자기 작가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약간 그런 작가의 고뇌가 보이기 시작하고 웹소설에서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저는 K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K 웹툰이라는 말을 항상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웹툰을 만든 데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웹툰 제일 먼저 발명한 곳이고 아직 다른 나라에 많이 퍼지기도 전 단계예요. 근데 K 웹툰 그러면 왠지 K 김치 느낌? K 김치 느낌. K 태권도. 약간 그렇긴 해요, 진짜. K 태권도 이상하잖아요. 세로로 롤 굴리는 형식의 만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발명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웹소설 작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횟수로는 9년. 9년이면 웹소설 시장 거의 초창기에 시작해서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당 결제가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고인물 중에 하나죠. 고인물 그러니까 중에. 제일 고였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왜냐면 네. 2015년, 14년부터 있었으니까 뭐 16년부터면은 그래도 꽤 오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하고 지금처럼 영상화되고 성공적인 결과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는 업계 풍경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네. 제일 다른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작품의 어떤 바운더리가 좀 달라진 느낌? 네. 그때는 우리끼리 보고 끝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박이더라도 웹소설 시장 안에서 끝나고 그 시장 자체가 독자들이 되게 풀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여전히 웹소설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10,000명, 20,000명이면은 거의 천장이에요. 보는 사람만 본다는 느낌. 보는 사람이 보고 이게 무슨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웹툰이 되는 거는 사실상 인기작이다라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가는 느낌? 제가 시작했을 때는 웹툰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많은 작가들이 웹툰화를 보고 있었죠 그때는. 네이버 웹툰이 된다? 이 사실 되게 손에 꼽는 그런 기회였고 네네. 제가 준중의 상스터 골든아워 웹툰 될 때만 해도 네이버 웹툰 전체에서 원작 베이스로 된 게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은 웹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영상화까지 되니까 사실 작품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다른 분야에서 글을 썼던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되게 커졌는데 문턱도 같이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신규 진입하는 작가들은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보다 훨씬 어렵긴 합니다 지금. 웹툰화가 되거나
영상화까지 갔을 때 원작 웹소설 작가로서 원작의 매출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나요? 꽤 나죠. 제가 처음 된 게 2019년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많이 났어요. 웹툰이 별로 없었으니까. 막 10배 되고 막 이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닌가요? 그래도 뭐 4-5배 이렇게 오. 뛰었어요. 팍 뛰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웹툰 자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웹툰이 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웹툰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야 여기서 유입이 돼서 들어와서 수혜를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은 아직도 드무니까 영상화가 되면은 좀 매출이 확 뛰긴 하죠, 확실히. 일단 웹소설 시장이 이렇게 쭉 왔다는 걸 보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해볼 때가 있잖아요. 작가로서 이 현장 안에 있으면 이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이랄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나요? 사실은 여전히 웹소설이라 그러면 되게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번에 중증해상센터 때도 웹툰 원작으로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웹소설 작가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저는 오히려 웹소설이 아직도 마이너하구나. 네.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약간 낙관낙관 열매를 네, 먹었나요? 더 이렇게 깔때기 구조로 해서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더 들어올 물이 네, 있다. 더 들어오고 지금까지 영상화가 된 것들은 다 현대 판타지 배경인데 다른 배경의 것들이 영상화가 되는 순간 조금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노리고 있죠 하나. 네, 저도 이제 웹소설 원작으로 오늘만 사는 기사라는 웹툰을 또 프로듀싱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 넷플릭스 정통 중세 판타지 가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 판도가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뭔가 이게 달라지겠죠. 독자 유입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커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미래는 못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 독자죠. 독자들도 함께 성장하거나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꺼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유행하지 못했던 장르들이 조금 더 관용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SF물 배드본블러드 같은 경우에 네. 2017년, 8년 이때 나왔으면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물론 지금도 뭐 완전 초대박 히트를 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꽤 인기가 시장이 받아주잖아요. 받아줘요.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같은 작품들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시장의 어떤 시기나 플랫폼이 달랐다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소재와 장르, 문체를 이 시장이 받아주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늘어나고 있고 뭐 웹툰 독자님들도 라이트한 독자님들이 웹툰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은 되게 오히려 훨씬 다양해졌거든요. 옛날보다. 이게 안 보시던 분들의 오해죠. 그 나물에 그 밥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되게 달라졌고 웹소설도 맨날 뭐 숨기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와서 자세하게 보면은 엄청 넓어졌고 풀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제 이런 작품도 나와서 성공하는구나 라는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같이 크고 있는 거니까. 네. 특히나 웹툰 시장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통해서 웹소설 시장의 미래를 점쳐본다고 하면 하나 남은 게 글로벌화거든요. 웹툰은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하고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고 다른 나라에서 웹툰, 세로 스크롤 형식의 만화를 퍼뜨리고 있는 시기예요.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는 매출도 시장의 크기가 다르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곧 웹소설도 이 얘기를 할 시기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작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혹은 뭐 기대감? 저는 그런 게 결국 영상이 좀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되게 가성비 좋은 원천 IP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좋은, 저도 그 얘기 많이 씁니다. 생각해보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고 너무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망했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렇죠. 슬퍼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얘기 하시네요. 웹툰도 작가 혼자 그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스튜디오 형식에서 그리고 있고 반반이죠, 반반. 그러다 보면은 슬퍼한 사람이 좀 많죠. 예전보다 많아졌죠. 근데 웹소설은 작가 한 명만 힘들어하면 돼요? 나만 슬퍼하면 돼. 슬퍼할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고 그 말은 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고 네네네. 그 중에서 무엇 하나가 별을 따게 되면은 더 글로벌화되기가 더 쉬운 시장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웹툰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네요. 이 부분도. 근데 이거를 글로벌에서 한 번만 맛을 보여주면 네네.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 있는 우리가 진출해서 억지로라도 그러면 대부분 초반에는 현지 우리나라에 있는 웹소설이 번역이 돼서 가는 형태일 텐데 네. 여기서 쓰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여기다 올려볼까? 라고 했는데 얘가 웹툰이 되고 그렇죠. 얘가 영상이 돼.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단계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이버 웹툰은 그걸 가고 있죠. 현지 작가들을 키우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존이나 이런 쪽으로 유통되던 그런 소설 시장이 특히 장르물 같은 경우에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다른 나라 분들께 회빙환 맛 좀 보여드려야 되나요? 회빙한 맛 한번 보여주면 한번 먹으면 또 정신 못 차리는데, 이거. 회빙한은 처음 맛보는 사람은 정신 못 차려요 이거. 캣닙 처음 먹어본 고양이처럼 눈이 그치. 휘둥그레져가지고 휘둥그레집니다. 이런 게 있어 그러고 먹게 되는데. 코카콜라 처음 먹는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 제일 바쁜 시기에 또 친구 카드라고 불러 제낀 스토리 캠프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고 유익하고 의미 있었던 이낙준 한산희가 작가님과의 대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게스트 이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